안녕하세요. 구조동력학 강의를 맡은 이은진입니다. 자, 우리 구조동력학 강의는 어, 주로 이제 그 배우는 대상이 건축 토목을 전공하는 학부 4학년 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위주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동력학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나 전자 쪽에서도 동력학을 약간 다루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분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주로 구조물에 그 작용하는 그런 지진화중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좀 진동이 좀 큰 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진동이 작용하는 소음 진동 분야를 전공하는 이런 분들은 적당하지 않고요. 조금 큰 진동을 다루는 건축, 토목, 그런 건설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4학년 4학년 마지막 학기 정도에 이게 전공 선택으로 배우시게 되거나 또는 구조 전공하시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 과목으로 기초 과목으로 배우시게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또는 이런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시험 대비라고 하면 구조동력학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면은 뭐 건축 토목 관련된 기사 시험이나 기술사 시험 정도가 되겠죠. 주로 기사 시험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나오고 기술사 시험이나 비슷한 무슨 5급 그 공무원 시험, 기술 고시 시험에서는 주로 뭐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약간 어려운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되고 기사급 아래 뭐 산업기사나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선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그 빈도수를 가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대학원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히 그 전공하는 구조 중에서도 특히 지진 관련된 부분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정도의 그런 수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술사나 기술고시 정도의 수준에 맞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사 시험이나 요런 시험에서는 굳이 다 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대상은 특히 이제 기계나 그 전기, 전자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 진동과 관련된 거는 처음에 조금만 다루게 되고 뒷부분을 갈수록 그런 문제들은 쭉 없어집니다. 뒤로 가면은 주로 건축물, 그 구조물들 대상으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분들이 우선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동력학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행돼야 되는 과목이 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조금 수월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가시려면은 그 기본 역학에서 동력학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이트에도 동력학 강좌가 있죠. 그 동력학하고 이 구조동력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력학, 일반 그 기본 동력학을 듣고 그리고 구조동력학을 들으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그 베이스가 깔리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우리 거를 공부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 기본 동력학을 안 듣고 이 구조 동력학을 바로 들어오면은 조금씩 그 기초적인 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에 그 기본 동력학을 그렇게 뭐 자세하게 안 해더라도 한번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식으로만 듣고 오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구조역학이에요. 구조역학은 정정구조물뿐만 아니라 부정정구조물 그리고 처짐 구하는 거 그리고 매트릭스 관련된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구조동력학을 들어오셔야 풀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구조역학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과목이 점점 뒤로 처져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과목은 구조역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조역학 1만 해서 안 되고요. 1, 2 다 하시고 매트릭스 구조 해석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구조동력학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같이 병행을 해도 됩니다. 구조동력학 처음에 뭐 1장, 2장 정도 가시는 데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한 3장 이후로 가시게 되면 구조역학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은 문제를 하나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고요. 이제 뒤로 구조동력학 2로 가시게 되면은 그런 구조역학적인 자세한 그런 설명을 제가 잘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에서는 구조역학이 조금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2로 가면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동력학 2에서는 기본 정력학에 해당되는 거죠. 구조역학은 정력학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역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구조동력학 2에서는 조금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기가 어려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역학을 먼저 좀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은요. 저희가 그 전체 과목을 1하고 2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뭐 내용이 너무 이제 길면 여러분들 지치니까 뭐 1하고 2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리고 이 구조동력학이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책을 보시면 예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제 뭐 관련된 그런 연습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론 과목하고 그 문제풀이, 연습 문제 풀이하는 거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론하시고 그 챕터에 맞는 연습 문제,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이면 2장 이론하고 2장 연습 문제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렇게 통합으로 하셔서 해당 챕터 이론하고 해당 챕터 연습 문제하고 해당 챕터 이론하고 그 다음에 그 챕터의 연습 문제하고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그렇게 가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론적인 게 어느 정도 뭐 충분히 됐다고 하면 이제 문제풀이 강좌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완성 그 이론 강좌가 1, 2로 구분이 돼 있고 문제풀이도 1, 2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 챕터가 이렇게 이론 강좌하고 딱딱 맞게 진행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그 구조동력학 1은요. 단자유도계만 모았습니다. 자, 이게 학부에서 배울 때 구조동력학을 한 학기 정도 배우는 경우라고 하면 아마 단자유도 정도 배우고 끝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배우신다고 하면 다자유도도 배우고 그 이상도 배우시는 경우 있는데요.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정도라고 하면 단자유도 배우고 이제 조금 더 많이 조금 교수님이 좀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하면 다자유도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모드 해석하는 정도까지만 다루시게 돼요. 그러니까 2에서도 굉장히 앞부분 이렇게 다루시게 되니까 단자유도와 다자유도를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는 주로 단자유도 관련된 내용이고 2에서는 다자유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도 단자유도에 대한 문제가 1에 들었고 2는 다자유도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2에 들었습니다. 자, 1에서는 제일 먼저 구조물 모델링하는 방법을 먼저 하실 거예요. 1장에서.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은 단자유도계에서 이 구조동력학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이론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 식을 어떤 과정으로 풀이를 하고 하는 거를 단자유도는 그나마 다자유도보다는 약간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그걸 다 풀어보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유도계 1, 그러니까 구조동력학 1에서는 2장서부터는 단자유도계의 자유진동에 관련된 거, 3장은 단자유도계의 조화진동에 관련된 거, 이거를 다 운동방정식, 기본 운동방정식을 만들어서 손으로 다 풀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야 뭐 계산기로 다 자동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그러는데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는 우리 다자유도계에서 그거는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원리를 알기 위해서 1에서는 대부분 다 손으로 다 그걸 증명을 해가면서 풀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도 좀 하셔야 되네요. 우리 선행 과목에서 공업수학도 좀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방정식 푸는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분방정식도 뭐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능하면 쉬운 것들은 다 손으로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에서는 먼저 자유진동, 단자유도계의 자유진동 관련된 거를 2장에서 쭉 그 해를
손으로 다 풀어서 찾아볼 거고요. 비감세 시스템, 감세 시스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세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단자유도계에 하중이 들어오는데 조하진동 그러니까 요렇게 그 쌓인 곡선처럼 하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진동 하중이 들어온다는 거죠. 요런 그 시스템, 단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역시 미분 방정식으로 운동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해서 요런 하중을 받는 단자유도 그 시스템은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변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속도는 어떻게 되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비감세계, 감세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해를 구해볼 겁니다. 그 응답을 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화진동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가서는 지점 운동. 결국은 구조물에는 구조물 자체를 잡고 흔드는 이런 하중을 대상으로 처음에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구조물 설계를 할 때는 구조물을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구조물의 지하, 즉 그 지반이죠. 지반을 퉁 치면서 기초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지반이 움직이면서 건물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장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조화진동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해를 끌어내고 나서 하중이 건물을 잡고 직접 흔드는 게 아니라 지반 운동으로 나타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푸는지 뭐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요거까지 3장에서 다 다루시게 됩니다. 지점 운동에 따른 단자유도계의 그런 응답 요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본격적으로 하중이 이제 이런 조화진동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진 하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동적 하중 뭐 갑자기 확 치고 빠지는 이런 하중이라든가 아니면 크기가 다른 잡고 흔드는데 처음에는 막 세게 흔들다가 그 다음엔 천천히 흔들다가 뭐 한 번 쫙 흔들고 다시 빠져버리고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하중 하지만 동적 하중인 경우죠. 일반 동적 하중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에서의 응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격 하중에 대한 거. 건물이 충격 하중을 받았을 때 과연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건 사실은 구조역학에서도 뭐 공식처럼 이렇게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런 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충격 하중에 대해서 응답을 뭐 2배를 봐라 3배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도 4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동적 하중에 대한 그런 응답은요. 이제 더 이상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몇 가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약간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수치 해석 방법을 좀 중요시하는 학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계산기 이용해서 그냥 바로 수치 해석법 넘어가고 그 정석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앙 차분법이나 호볼트법이나 윌슨 방법, 그 다음에 뉴마크 방법 이런 수치 해석 그 기법을 이용해서 응답을 구하는 이런 방법까지 다루시게 되고 지진 하중을 받을 때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역시 수치 해석적으로 그것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5장은 사실은 뭐 딱히 다자유도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응답 스펙트럼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요거까지 제가 이제 원에다가 좀 추가를 시켰는데요. 응답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 지진, 이제 주로 지진 하중에 대한 겁니다. 풍하중도 물론 이제 동적 하중이긴 하지만 주로 지진 하중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지진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 설계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에요. 응답 스펙트럼은요. 응답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구조동력학을 배워서 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복잡한 걸 배우나 이런 의문이 한 4장 정도 가면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복잡한 걸 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쯤 5장에서 응답 스펙트럼이 무엇이고 설계를 할 때 응답 스펙트럼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실제 지진 하중을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응답 스펙트럼 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하고 5장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지진 하중에 대한 설계를 응답 스펙트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5장 연습 문제에서는 그 기준과 관련돼서 푸는 그런 연습 문제들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구조동력학 1을 담았고요. 단자유도계하고 응답 스펙트럼까지 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개념 완성 강좌에는 뭐 꼭 필요한 예제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문제풀이 강좌를 가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접근이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그 내용을 다 품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제 문제풀이 강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풀이 강좌는 주로 우리 앞에서 지금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 예제로 숫자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그런 예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해당 챕터에 해당되는 그 기출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이나 기술고시, 건축직이나 토목직에서 나왔던 그런 5급 그 기술고시 시험에 나왔던 구조동력학 문제들을 좀 뭐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서 각각의 해당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를 연습 문제에다가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구하기도 좀 힘드실 거고요. 풀이를 같이 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연습 문제는 연습 문제 풀이, 문제풀이 강좌는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개념 완성 강좌에서 약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더라도 또 연습 문제에서 그런 푸는 그런 과정들, 왜냐면 연습 문제는 꼭 그 해당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기본 역학 그 상식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역학이나 뭐 구조역학,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역학, 그리고 기본 정역학, 기본 동력학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뭐 값들을 정하고 그리고 구조동력학에서 필요한 값을 그 계산을 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이론 강좌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도 약간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결국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문제풀이 강좌는 반드시 좀 익혀주셔야 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서 5장까지에 해당되는 개념 완성 강좌하고 문제풀이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뿐이에요. 다자유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 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자유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다자유도계는 이제 자유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2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2개 이상이 되는 거는 사실 2개냐, 3개냐, 4개냐, 뭐 10개냐, 20개냐 원리는 똑같은데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어떤 예제를 풀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그런 구조역학적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중간중간 이렇게 그 기본적인 구조역학, 정역학적인 내용은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자, 6장에서는 그런 다자유도계에 대한 모델링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감세계, 감세계에 대한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응답 구하는 것까지 6장에서 다 포함을 할 겁니다. 자, 이때는 계산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물론 앞에도 계산기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그 복잡한 계산들을 계산기로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어디서 다운받으신 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장에서 다자유도계 전체를 다 포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자유도계의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진하중이 작용할 때 다자유도계에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요런 것도 이제 무슨 다자유도계는 이렇게 자유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방식이 있습니다. 다자유도계를 풀기, 응답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지진하중에 대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7장에서 다 다루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8장에는 이제 구조물별로 보인 경우 또는 골조인 경우, 트러스인 경우 이렇게 좀 구조물별로 나눠가지고 모드 해석을 하는 그런 그 기법들을 구조물별로 나눠가지고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7장, 8장을 구조동력학 2로 묶어서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 중에
빠지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명심하시고 빠지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기계 진동 관련된 거 안 들어갑니다. 우리 강의에 기계 진동, 그다음에 소음 진동 관련된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계나 소음 관련된 진동, 그리고 바닥 진동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진동 값이 작은 거 있죠. 요런 거는 우리 강좌에 포함이 안 되니까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 관련해서 기준이 이제 지진하중에 대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유럽 쪽에서 쓰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쓰는 기준이 있고, 일본에서 쓰는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기준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들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별로 이렇게 설명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 관련된 거는 우리 응답 스펙트럼 원에서 얘기하는 그 지진하중에 대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응답 스펙트럼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그거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유념하셔서 요게 우리 강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설명에서 수치 해석 기법이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 챕터별로 봤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전체를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챕터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공부를 하시고, 혹시 하다가 그게 좀 본인이 배우는 것과 좀 안 맞는다, 뭐 잘 모르겠다 하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맞춰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성이 이론 강좌하고 문제풀이 강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아시고, 각 챕터별로 개념 완성, 문제풀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